2016년도 14회 기출문제, 이번에 다룰 내용은 학습이론입니다. 자, 이번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요. 학습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비교적 영속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물론 영속적, 완전하게 영속적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교적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죠. 맞는 내용이고요. 이 말의 의미는 한 번 하고 없어지는 행동은 학습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잠깐 했다가 오늘 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 이런 거는 학습이라고 보지 않는 것인 거죠. 자, 맞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행동의 잠재력의 변화도 학습입니다.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지학습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아이디어이죠. 지금 당장 어떤 모방을 해서 따라하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따라할 가능성이 앞으로 미래에 있는 겁니다. 잠재력. 행동의 변화는 경험이나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겠고요. 정서의 변화는 학습에 포함되지 않는다인데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것으로서요. 정서의 변화도 학습에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습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은 행동주의 이론이 기반입니다. 물론 행동주의 이론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학습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이론이 행동주의 이론인데요. 행동주의 이론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정서의 변화, 공포, 불안 이런 것들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의 변화도 포함됩니다. 학습의 내용에. 성숙에 의한 변화는 학습이 아니다. 자,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성숙은 유전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성장과 성숙 두 가지 모두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대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은 주로 육체적인 키가 큰다거나 또는 성숙이라는 것은 인지의 발달이라거나 이것은 원래 유전자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학습이라는 내용은 이것은 선천적이라면 이것은 후천적이어서 이걸 모두 합해서 발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숙은 학습같이 후천적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반두라의 관찰학습. 자, 이번 시험에 특히 반두라의 관찰학습하고 고전적 조건 형성이 굉장히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요. 용어를 먼저 정리해보면 사회학습, 관찰학습, 대리학습 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또 깊게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동의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것을 이론으로 얘기하자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전통적으로 모든 심리학 관련된 교재에서 언급해 왔는데 정작 그러니까 반두라 이 본인이 자신의 저작 후기 때 말년에 고치자 명칭을 사회인지이론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학습 이론을 만들어낸 가장 중심적인 학자가 본인이 이걸 바꾸자고 하니 사회인지이론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단어도 용어도 쓰고 있고요. 자, 이걸 또 갑자기 바꾸자니 뭐가 좀 애매하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사회인지 학습이론. 자, 사회인지학습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인지적 사회학습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동의합니다. 자, 사회학습, 관찰학습, 대리학습 이론을 얘기하자면 사회학습이론, 사회인지이론, 사회인지학습이론, 인지적 사회학습이론 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반두라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모델의 행동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모방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게 반두라의 입장이죠. 모방에 집중한다고 해서, 모델에 집중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이 모델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강화를 받으면 칭찬도 받고 선물도 받고 이러면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지만 모델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외부에서 처벌이 주어진다면 저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따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행동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 행동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가 군대 있을 때 걸어 다니다가 뛰어다녀야 되는데 신병은 걸어 다니다가 고참한테 그 체벌을 당했던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모델의 행동. 제가 걸어 다니는 행동을 했을 때 체벌이 주어지는 걸 보고 걷지 않고 반대로 이제 뛰기 시작했죠. 제 동기들이. 반드시 모방이 아니라 모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모델은 반드시 실제 인물이 아니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또는 상상의 인물이어도 관계없습니다. 배트맨이라거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델의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지에 관련된 반두라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죠. 행동, 환경, 개인은 서로 양방향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것이 당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반두라가 얘기했던 관찰학습에서의 행동, 환경, 개인은 서로 양방향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행동주 이론은 환경이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습니다. 개인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환경의 기계적인 어떤 종속물처럼 환경의 강화와 처벌에 의해서 개인은 좌우된다. 개인의 행동이. 자,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고 반두라는 양방향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모델의 매력도는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래도 애인의 행동을 좀 더 따라하게 되죠.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3번에 고전적 조건 형성. 이번 시험에 고전적 조건 형성 문제가 특히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적절한 행동은 즉시 강화하고 부적절한 행동은 무시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수 있다. 자,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인데요. 일단 읽어보면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풀다가 이거 맞는 게 너무 여러 개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 강화 1번의 강화 또 3번의 강화 행동 변화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반응의 수나 비율에 따라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4번의 연쇄 모든 자극에 대한 모든 반응은 연쇄를 사용해서 조건 형성할 수 있다. 자, 연쇄도 기본적으로 강화를 합니다. 행동 형성과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인데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니라 강화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데. 자,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니어서. 자, 2번을 봅시다. 중립자극은 무조건 자극 직후에 제시되어야 한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용어는 맞는데, 자, 중립자극, 종소리입니다. 무조건 자극, 먹이죠. 그냥 무조건 침을 흘리게 되는 반응을 일으키는 외부의 자극, 먹입니다. 중립자극 종소리는 무조건 자극 직후에 제시되는 것. 자,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중립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 4가지가 있었죠. 지연 조건화, 흔적 조건화, 동시 조건화, 후진 조건화 그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은 후진 조건화에 해당합니다. 이걸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종소리를 울리는 것. 이것은 가장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먹이를 주고 나면 파블로프의 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먹이를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종소리가 울리던 말던 별로 관여하지 않죠. 종소리를 먼저 울리고 그 다음에 먹이를 0.5초 후에 줘야 제일 효과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제 효과적인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배열의 조건이 4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건 틀린 내용이죠. 후진 조건화여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후진 조건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4가지가, 그러니까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틀렸고요. 자, 5번에 대부분의 정서적인 반응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나 불안, 고전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학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를 제가 이런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텔레비전에 공포 영화가 있는데요.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죠.
근데 여기에 뭐 토끼가 있다거나 그냥 우연히 토끼가 옆에 있었던 겁니다. 볼 때마다 토끼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영화 없이 토끼만 봐도 공포가 전이 돼서 여기에 토끼에 대해서 공포가 형성이 되는 것, 학습의 내용인 셈입니다. 자, 4번에 숙달 지향성과 수행 목표 지향성에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여러분이 빨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숙달과 수행 목표라고 되면 숙달은 바람직한 것, 수행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물론 근본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일단 접근하시는 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숙달 목표 지향성은 노력하면 된다입니다. 내가 숙달되면 그 과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수행 목표는 그 과제의 성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 이어서 대개 문제들의 맥락이 이게 바람직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숙달 목표 지향성이 지금 옳지 않은 것인데요. 숙달 목표 지향성이 낮은 학생은 도전적 과제를 선호한다. 높은 학생이겠죠.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도전적 과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수행 목표 지향성이 높은 학생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뭐 전형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규준 지향 평가는 규준 지향 평가 남들과 비교 IQ 같은 겁니다. 비교하는 거죠. 규준 지향 평가는 숙달 목표 지향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숙달 목표 지향성이 높은 학생은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보다 증가신념, 하면 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행 목표 지향성이 높은 학생은 과제 실패 시에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숙달 목표 지향성은 외적 보상보다는 학습 과정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고 과제 수행의 실패를 노력의 부족으로 귀인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실패했더라도 자신의 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도전적인 학습 목표를 선호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좀 더 이 노력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수행 목표 지향성은 학습 과정보다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신이 성장했는가 발달했는가를 떠나서 남들보다 잘했는가 못했는가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과제 수행의 실패를 능력 부족에 귀인하므로 통제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제나 자신의 무능함을 감출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